앞서 저희가 앵커 브리핑에서 환율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애에 맞아서 숨졌죠.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분은 미래에셋증권 WM 반포센터의 장희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엄청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러셨어요? 언제 또 지점장으로도 승진을 하셨습니까? 네, 뭐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네,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이 자리에.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주말 동안에 워낙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에는 또 아베 전 총리가 피살을 당하고 또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데 네네. 정치적인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외환 시장, 특히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달러화의 강세도 있었지만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네네. 같은 경우에 수출 경합도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었는데 일단 아베의 피살로 인해서 엔화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쉽진 않겠지만 네네.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뭐 안타까운 일이죠. 뭐 맞습니다. 저희랑 사이가 뭐 안 좋은 분이긴 했지만 네네. 일단 그 금융시장에서는 역시나 엔화의 향방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엔화가 약 강세로 살짝 돌아서긴 했는데 네. 다시 또 원위치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12년에 취임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엔화를 약세로 돌리고 또 무제한 돈을 살포를 하면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키우려고 했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 그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아베노믹스가 물론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그가 원하는 만큼의 엔저랑 물가 상승률이 나오진 않았어요.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했는데 계속 0%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엔화가 사실 안전자산으로 그 인정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꼭 엔저를 하고 싶은데 사건이 터지면서 또 엔고가 나오고 또 이런 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물러나고 나서부터 최근에 이런 물가 상승률도 2% 위로 올라왔고요. 지금 엔화는 이제 달러 그 대비해서 한 136엔으로 굉장히 그 심각한 엔저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뭐 90년대나 가야 볼 수 있을 법한 엔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 이제 그 아베 총리가 취임했을 그 즈음에는 80엔 전후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엔화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바뀔 것이냐? 금융시장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아베노믹스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게 펼쳐질 것이냐. 이게 바로 무 자르듯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나 약간 지금의 일본과 금융시장의 여건이 약간 아베노믹스가 아베 총리가 살아있더라도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2% 위로 넘어섰어요. 근데 이게 그들이 걱정하는 그들은 디플레 악령에 빠져 있던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디플레 악령에서 빠져나오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수입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온 거죠. 원자재 가격도 올라오는데 엔저까지 있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요. 지금 엔화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은 아직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양적 긴축 얘기하는데 재밌죠?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본의 10년물 국채를요 0.25%로 타겟을 해서 무제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미국이 네. 한 해 안 하네 우리가 말이 많았던 그거죠. 그 0.25%로 무제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6월 달에요. BOJ가 이제 일본은행이죠.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본의 국채를 사는데 들어간 돈이 약 16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안 잡히니까 계속 무제한 매수를 한 겁니다. 평소에 최근 몇 년간 월간 한 2조에서 3조 엔 정도를 썼는데 급격하게 한 5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얘네 이거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본 국채 매도 그리고 엔화 매수를 한 거죠. 물론 과거 역사를 보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거의 졌어요. 꼭 예. 맞는 건 아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강력한 네. 거죠. 예. 이게 보면은 예전에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 공격해서 이겼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국하고 일본한테는 보통은 졌습니다만 네. 지금은 누가 봐도 야 이거를 방치하다가는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만 높아지는 거라서 포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화의 변곡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즈음에 이제 아베 피격 사건까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 아베파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행의 그 수장이 구로다. 구로다 총리 아닙니까? 근데 구로다 총재죠. 네.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내년 4월에 만료가 됩니다. 막 그때까지 지금은 너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셔서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주변의 여건들을 보면 일본의 물가가 오르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10년물 국채가 다 3%를 넘고 있는데 그렇죠. 혼자 0.25%니까 예. 이게 바로 엔화 약세의 이유거든요. 예. 맞아요.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네. 누가 엔화를 사서 일본 국채를 사겠으며 일본 국민들도 환전해서 달러 국채는 한국 국채를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되는 조짐만 보이면 엔화는 변곡점을 그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 자르듯이 아베 피격 사건과 연결해서 바로 될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분명히 계속 관찰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라는 건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엔화가 역사상 너무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걸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테크 할 데가 없으니까 엔화를 좀 사둘까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근데 일본 경기가 안 따라오니까 엔저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더 많아서 네, 엔화를 너무 많이 하락해갖고 네. 주변에 직접 사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 근데 더 네. 떨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더 뭐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이지 않습니까? 앞서 그렇죠. 환율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1,300원대까지 환율이 오른 것 중에 엔저가 또 이걸 부추겼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 아베의 사망이 이런 흐름을 좀 뒤바꿔줄 수 있을지. 그러면 앞서 우리 팀장께서도 네. 얘기하셨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베 사망으로 인한 이런 얘기 좀 송구합니다만 우리 외환시장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네네. 외환시장에 어떤 주요 반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의 엔저는요.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출 경합도가 있는 기업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1,300원 환율이면 수출 기업들 좋아야 되는데 네. 우리 환율만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이라는 건 사실은 좋아진 건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물건을 팔았을 때 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또 해지도 많이 해놓고 해놓고, 현지 맞아요. 생산도 많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야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환차익, 환차손이 더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어쨌든 지금 1,300원 밑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환율도 2009년 이후에 처음 보는 환율이에요. 맞아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1,300원을 찍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환위기 때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외환위기가 아니고 여진이 남아있던. 금융위기. 예.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융위기. 얘기하는 글로벌 예. 금융위기 금융위기. 2008년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1,300원이 아니라 뭐 1,500, 1,600원까지 갔었던 사이클이었는데 네. 그 정도 역대급의 어떤 그 폭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1,300원에 넘어갔다. 네네. 이게 진짜 시장에서는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요. 우려의 시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강세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원화 약세라고 표현하기에는요, 달러 강세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말장난이냐 싶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화만 약세가 아닙니다. 네, 글로벌 다 약세죠. 그렇죠. 네. 원화만 약세면 우리나라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예요. 모든 통화, 웬만한 통화 대비 다 강세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고요. 달러에 대비한 주요 통화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일단 유로화하고 엔화인데 네. 이 두 개가 너무 약세인 거예요. 네. 뭐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엄청난 위기라든지 지금 시스템 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 유럽과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유럽은 아마 이번 달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네. 급격하게 못할 거예요. 일단 양적 완화만 없애 자산 매입 프로그램만 중단한다고 하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들의 국채는 다 ECB가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안 사주니까 급등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ECB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아직도 양적 완화 중이에요. 그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 달러 강세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다시 3% 위로 2년물도 3%가 넘는데 예, 맞아요. 국제 자본이 다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들의 국채를 사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데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보다 달러 강세가 진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유로존, 그리고 일본이 좀 바꿔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정책 변화, 좀 이게 유럽도 경기가 좀 튼튼해서 좀 가파르게 긴축을 하거나 금리를 올려준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일본이 YCC를 포기한다고 하면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달러가 약세로 된다? 당연히 이제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국면이 중요한데, 사실 그들에게 기대할 게 많지 않아 보이죠. 네. 너무 취약해요. 경기가 너무 취약합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은 미국의 지금 긴축 경로가 정말 가파르게 왔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 전날 약간 소문이 났죠? 네. 그날 바로 ECB가 긴급 회의를 연 거예요. 맞아요. 우리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연말에 3.5% 수준까지 올리기로 한 그 예상의 금리 인상 경로가 조금만 완화된다면, 물가가 잡히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가 조금 완화된다면 달러 강세는 분명히 진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포인트를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환율은 좀 안정될 것이고, 사실 비상식적인 환율 구간이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훈풍을 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시네요. 네, 근데 참, 사실은 네. 이제 미국의 정책이 좀 둔화된다라는 것, 긴축 사이클에 대한 압력이 둔화된다라는 거는 이제 또 물가를 봐야 되고, 그렇죠. 물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다소 높아지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에서 좀 시장에서 그나마 위안권을 찾은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반사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고성장주들이 네. 팍팍 튀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트위터 인수 무산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전전날에는 루시드의 어떤 그 판매량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네. 전기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성장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전기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차의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은 긴축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네. 보니까 매출액도 생각보다 잘 나오네. 그리고 물가는 이제 피크아웃 한 것 같네 하면서 네. 이제 나스닥이 5일 아. 연속 상승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다시 이제 주도주로 다시 가는 건지,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는 2차 전지까지 또 파생해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크로 땅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어인데 지장님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전기차 산업이 전기차가 성장을 하고 대세로 가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와 연결시키는 건 좀 네. 다른 부분인 거죠. 일단 그들은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데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이게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가 뭐 유동성이 넘쳤으니까요. 그 과도한 상승을 또 약간 죽이는 그런 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가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만 좀 두 개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이 커가는 거와 정비례해서 정직하게 오르는 부분이 2차 전지 시장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하필 또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특히 소재 기업들은 주가가 견조한 편이었습니다. 뭐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우수수 떨어지는 장에서도 버티거나 맞아요.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이제 완성 세트 업체들은 주가가 조금 부진했었죠. 맞아요.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그 잠재워진 구간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들의 그 전기차 시장은 특히 중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세 개의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커질 겁니다. 거기서 경쟁은 있겠지만 2차 전지 우리나라 뭐 소재 기업들 세트 업체들은 이미 메인 스트림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은 당연히 정비례해서 오를 텐데 과도하게 올랐다가 그거를 또 조금 죽였다가 이걸 반복하는 흐름을 만들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전기차 완성차 업체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시장은 커지겠지만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테슬라나 루시드, 리비안 이런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들은요. 그런 전기차를 판매하는 그 매출에 비례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회사가 도요타 자동차죠. 도요타 자동차가 시가총액이 한 33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현대차가 한 30조 원 중반대 되죠. 38조 원 이 정도 10분의 되죠. 1 수준. 그 정도 네. 되죠. 근데 보면은
그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은 거의 1,000조 원 정도 되고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루시드랑 리비안이 현대차랑 비슷한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기차를 많이 팔아도 그거랑 연결시킬 수는 없는데 그 완성 전기차 업체들에게 주는 밸류에이션에는 자율주행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사실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장보다 훨씬 큰 그렇죠. 시장이어서 예. 사실 테슬라를 이해하실 때도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넣지 않으시면 논쟁이 굉장히 센 거죠. 근데 역시나 그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테슬라와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기업들을 또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는 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판매량이 좀 잘 나오긴 했지만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귀여운 수준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대량 생산이라는 게 맞아요. 제조업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거를 누가 보여줬냐면 테슬라가 한참 고전했었죠. 모델 3 대량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서 파이낸싱이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고비를 지금 신생 업체들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일 겁니다. 그거를 이겨내야 하고요. 이겨낸 이후에 또 뭘로 붙어야 되냐면 자율주행을 얼마나 열리는 시장에서 빨리 선점할 수 있느냐, 쫓아올 수 있느냐, 그게 붙어야 되는데요. 솔직히 지금 자율주행의 그런 기술력은요, 테슬라가 이만큼 앞서 있습니다. 뭐, 그 세컨티어라고 할 수 있는 뭐 구글이나 뭐 GM 크루즈 이런 애들보다 상당히 앞서 있고, 사실 이게 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만, 네. 그 FSD 베타 테스터들이 이미 손 놓고 도심 운전을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FSD 구매자에게 이 베타 도심 자율주행을 하는 서비스를 연말에는 다 배포를 하겠다. 와이드 릴리즈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앞서 있는 기술력, 그리고 9월 30일이면은 테슬라의 AI Day 2가 열리는데요. 이때 보여주는 걸로 인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그때 그런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면 앞으로도 업사이드는 굉장히 많은 거고요. 뭐 그런 규제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기술 발전이 조금 뭐 문제가 자꾸 생기거나 더디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회사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신생업체들은 일단 생산부터 좀 잘 해보자.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 업사이드는 더 크겠죠. 하지만 그렇죠. 너무너무 그 기업을 사랑하거나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너무 그쪽에 비중을 많이 실으셨을 때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주식 투자하려면 1등주에 투자하자라는 아이디어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주도 당연히 1등주 하지만 메인스트림에 온 기업들은 골고루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그 1차 랠리가 이제 20년, 21년에 있었던 거는 예. 시장이 커질 거가 알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번 조정을 겪고 나서 2차 랠리를 올 때는요. 굉장히 옥석가리기. 그렇죠. 1등, 2등 정도만 올라가는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동참 못하는 친구들 갖고 있으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의 개화기 때 주가가 확 뛰는데 그걸 이미 다 좀 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종목별로 옥석을 그렇죠. 가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저희 이제 매크로단에서 주가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예. 이번에는 유가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가 관련 주식은 그래도 그야말로 견조한 상승을 2차 전지만큼 보였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런 흐름이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난 해 만에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아웃 한 해 만에 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이 심하단 말이죠. 네. 미국 에너지주들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주식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일단은 그 에너지 기업들,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중요한 게요. 유가만 빠지면 글로벌 시장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에너지 기업만 좀 힘들면 되는데, 얘들아, 니네만 좀 힘들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면 그래도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요. 그런 석유와 관련된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빠른 거죠. 어쩌면 유가가 피크아웃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도 정유 기업들이 조금 늦었지만 따라서 올랐었고요. 또 최근에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근데 에너지 기업을 볼 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전통 에너지 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 두 그렇죠. 개를 봐야 돼요. 처음에 유가가 급등할 때 전통 에너지 기업이 먼저 올랐죠. 근데 그 초창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안 좋았는데 일단은 뭐 유럽부터 해서 러시아산 그런 전통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흐름으로 신재생 에너지 를 늘리는 로드맵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고유가에서 탈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탄소 중립 원래 있던 그런 이슈까지 해서 그들이 따라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태양광 기업들은 금요일 장까지 조금 시세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전통 에너지 기업들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유가가 다시 오르면은 전통 에너지가 다시 오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유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주가가 견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을 보실 때 뭐 유가에 대한 전망은 다들 다르시겠죠. 근데 유가가 만약에 피크아웃을 하거나 여기서 더 오르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관심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 쪽에 보시는 게 맞고 지금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또 빠르게 한 지난달까지 선반영해서 오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이용해서 또 관심을 어차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경쟁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워낙 테마적인 성격이 강해서 네. 급등락이 좀 세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또 저희가 하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중에 뭐가 좋습니까? 태양광, 풍력, 뭐 뭐야? 여러 가지가 있지. 원자력. 태양광은 또 워낙 중국에서 꽉 잡고 있어 버려갖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요 글로벌하게 가장 지금 이미 그 원가를 맞출 수 있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가장 세게 그 정책이 붙을 쪽은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은 그 끝단에 그런 마이크로 인버터 쪽에 뭐 미국의 소수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밸류 체인을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원가 경쟁력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태양광 업체들이 받을 수혜는 미국이 언젠가는 중국의 태양광의 경쟁력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국 기업이든지 동맹 기업을 키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메인은 중국이 꽉 잡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미국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긴 하나 그런 지정학적 이슈로 신냉전의 이슈로 약간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최근에 이제 재편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이게 그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맞습니다. 리쇼어링 했을 때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부분들을 주목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러우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맞물리다 보니까 같은 생각,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결명이 있는 쪽에 가서 그럼요.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네. 뭐 제조업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흐름이다 보면 중국보다 한국 거 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키워줄 수밖에 없는 구도긴 해요. 예.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으로 좀 얘기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 국내는 또 관련 풍력도 주식. 잘해요. 풍력은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업들은요. 풍력을 잘하기 예. 때문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뭐가 제일 매력 있습니까?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아주 뜬금없지만 원전과 갑자기? 풍력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기업들로 한정을 하면 경쟁력이 있는 네. 쪽이 원전하고 풍력이죠. 그리고 그건 미국 동의합니다. 주식이라면 태양광 네, 관련 맞습니다. 쪽이 매력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질문 더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살짝 보내드리기 싫죠. 말씀을 워낙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뭐 워낙에 아침마다 가능하십니까? 네, 뭐 월요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세요. 네. 저희 매일경제TV 아침 6시부터 보셔야 하는 이유 바로 또 여기 추가됐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 잠시만요. 네. 저희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아침 시간대에는 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